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챕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 전기 문화 파트를 한번 볼 텐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분이 한 분 있죠. 이황, 퇴계 이황, 천원 집회에 딱 등장하신 분, 그리고 소지섭과 너무 닮으신 분. 아니지, 소지섭이 이황을 닮았나? 어쨌건 간에 그 이황 선생님은 뭐 조선 성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성리학을 그 당시에 이념이라고 한다면, 네, 이념의 대가, 이론의 대가, 유학의 대가, 퇴계 이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신분제 사회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신분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론이 성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리학의 대가가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즉 신분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가장 공헌을 했던 인물이 퇴계 이황,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퇴계 이황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그 아들이 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의 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산모가 이 젖이 잘 나오지를 않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분유가 있거나 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엄마가 젖이 잘 안 나오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퇴계 이황의 아들이 SOS를 칩니다. 퇴계 이황에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쳐요. 근데 그때 왜 SOS를 쳤냐면 마침 그때 퇴계 이황의 집에 여종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여종은 젖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여종을 좀 빨리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종입니다. 여종은요 신분제 사회에서 맨 밑바닥 천민이에요. 노비니까요. 그죠? 신분제 사회 속에서 천민, 노비는 제가 말하는 그냥 재산, 말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값보다도 싼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그때 이황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들에게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내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라고 하고는요, 그 여종을 보내질 않아요. 결국 그 손자는 뭐 그것 때문에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게 참 이게 이 신분제 사회에서 뭐 여종 정도 그런 일 비일비재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퇴계 이황, 이념의 대가, 이론의 대가였던 이 퇴계 이황에게 여종의 목숨 또한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념보다 이 사람이 먼저였던 이 퇴계 이황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신분제 사회에서도 하물며 퇴계 이황이 이랬는데 지금 같은 근대사회, 평등사회에서는 오죽하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퇴계 이황의 이 사람 중심의 이 모습들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전기의 문화 파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 전기는 다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15세기와 16세기로 나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를 이끌고 있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5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혁명파. 이 혁명파 사대부들 이들이 이끌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쭉 와가지고 이제 훈구 세력으로 또 가게 되는 모습들. 아무래도 어쨌든 이 15세기는요. 어떤 원리 원칙주의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융통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개국에도 참여했겠죠. 그죠? 원리 원칙주의자들, 명분주의자들은 왕을 폐하고 신하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이 이제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되는 바로 온건파 사대부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누구?
림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부터 한번 유학. 조선은 여러분들 유학의 나라입니다. 그죠? 네, 유학. 정말 이 성리학의 나라였다. 라는 거, 이게 조선이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들 이제 볼게요. 먼저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중앙에는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 성균관,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 고등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데요. 성균관 하면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마실 게 지금 이 성균관대학교,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성균관대학교잖아요. 이 당시 그 총장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총장. 지금은 이제 대학교 총장이죠. 예, 이 총장을 우리는 대사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대사성. 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대사헌, 그다음에 그 대사관, 그다음에 대제학 우리 배웠잖아요. 대제학은 이제 홍문관이었고 대사관은 사헌부, 그다음에 또 대사관 같은 경우는 사관원을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대사성은 이제 이렇게 성균관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균관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균관의 구조가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성균관 대학교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요. 예, 명륜당과 예, 그 다음에 그 대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륜당과 이 대성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륜당과 대성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명륜당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냐면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가르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교육 공간이고요. 여기는 교육 공간이고요. 그 다음이 대성전. 이거 이제 공자라든지 이런 어떤 성현들을 모셔놓고 있는 이건 제사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거. 성균관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기숙사도 있어요. 기숙사도 여기 있는 구조인데 전액 다 면제입니다. 먹는 것부터 뭐 공부하는 거 뭐 다 완벽하게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교육이 이렇게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조선시대 어떤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성균관대학교에 가시면 성균관이 있어요. 예, 있는데 제가 좀 추천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애인이랑 왜 누가 그러더라 댓글에 왜 선생님은 자꾸 애인하고만 저 솔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좋습니다. 뭐 어쨌든 뭐 누구를 다 좋은데 누구랑 같이 가요. 같이 가. 혼자 가는 것도 뭐 괜찮긴 하지만 그 성균관 치면 여러분들 무려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성균관이 명륜당 바로 앞에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언제 가시냐면 11월 첫째 주 그 사이에 가셔야 돼요. 그 사이에 가시면 이 은행나무의 그 낙엽이 반은 나무에 달려 있고요. 반은 떨어져 있어요. 그 색깔은 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노랗고 땅도 노랗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냥 온 세상이 다 노랗게 물들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너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저 위아래가 그냥 꽉 찬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 멋지니까 뭐 애인끼리 가시면 거기가 또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매치 딱 앉혀가지고 대성전 이렇게 바라보면 대성전이 이걸 또 제사 지내는 공간이라서 딱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차분하게 좀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줘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뒤에 은행나무 바라보고 딱 이렇게 뒤에 명륜당 있고 앞쪽에 대성전 있고 은행나무 사이에 있고 그 앞에 딱 앉아서 딱 바라보세요. 이 분위기, 환경이 주는 그 느낌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런 데서 여러분들 이렇게 뽀뽀도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11월 그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11월 그 첫째 주예요. 딱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한번 꼭 성균관
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균관 대학교 가시면 돼요. 예,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바로 이쪽에 성균관하고 명륜당으로 대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강추입니다. 네. 아이고야, 좋다. 네, 자, 좋을 때입니다. 자, 이런 데가 있고요. 자, 이건 중앙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균관만 있느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성균관이 있느냐, 그러면 뭐, 사실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 고등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초등교육하면 초등학교 교육이고요. 중등교육하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중앙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사부학당. 네, 동서남북, 중앙이라 하면, 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 사부학당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부학당은 여러분들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됐죠? 사부학당.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부학당인 여러분들 성균관하고 사부학당 이렇게 한양이 있는 건데 그러면 중앙만 그럼 교육을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지방도 역시 교육을 합니다. 자, 이 지방 교육기관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지방 교육기관에는요, 지방 교육기관에는 대표적인 그 교육기관으로서 바로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교. 이 향교 역시 마찬가지로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되는데 이 향교에는요 중앙에서 누가 파견을 하냐면 교수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파견이 돼요. 그래서 향교에는 이렇게 바로 교수 그다음에 훈도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예, 가르치는 것이죠. 예, 이런 교수와 훈도들이 또 파견이 되어서 이 지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이라든지 그리고 사부학당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자 이렇게 있죠. 이런 교육기관들은 모두 다 이 성균관, 사부학당, 향교는 모두 다 국가 주도의 관학이다라는 거예요. 국가 주도의 어떤 그 관학 이런 것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이제 이렇게 중앙과 지방에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유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가면 여러분들 이게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향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향교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경주에 가시면 그 교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경주 최부자 때 가시면 이제 아마 볼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교촌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교촌, 교리 뭐 이렇게 불렀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답사 가면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여기가 교촌, 교리예요? 동네 이름이? 그럼 여기가 바로 치킨 나온 곳이에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교촌 치킨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저쪽 경북 구미 쪽에서 제가 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교동, 교촌, 교리 다 같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럼 선생님 혹시 그럼 여기는 짬뽕인가요? 교동 짬뽕?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동은 제가 강원도 쪽에서 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가셔가지고 자꾸 이게 짬뽕과 치킨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여러분 전국에 교동, 교촌, 교리 널려 있어요. 전국에. 왠지 아세요?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 동네에 옛날 조선시대에 향교가 있었던 마을이에요. 향교가 있었던 마을을 그 마을의 어떤 그 단위에 따라서 교동 또는 교촌 또는 교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주 교리 가셔가지고 경주 교동 교촌 가셔가지고 거기서 짬뽕과 치킨은 찾지 마세요. 요즘 뭐 뜨는 게 있다면 경주에 가시면 그 교리 김밥이라는 게 또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빨리 가서 줄 서셔야 돼요. 네, 사 먹기 어렵더라고요. 금방 재료 떨어지더라고요. 어쨌건 향교가 있는 마을이 바로 교동, 교촌, 교리다.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향교가 이게 국가에서 파견된 그런 학교라면
지방에는요, 그냥 민간에서 사립학교 있죠. 사립학교 또 있어요. 그 학교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서원이다라고 합니다. 서원이다 라고 합니다. 서원.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원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서원 파트 가면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원도 이게 이 중등과 고등 이거 뭐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과 성균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어떤 그 지방 사림들의 어떤 그 인재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 서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립이에요. 이거는 이제 관학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쭉 가서 이거는 사학이다. 사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방교육 살펴봤고요. 이제 이 16세기를 이끌었던 16세기 이제 드디어 이제 사림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때 이 16세기 대표적인 그 유학자, 이 성리학을 정말 진짜 발전시켰던 인물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15세기는 성리학 발달도 있었지만 이때는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뭐 기술 발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16세기는 진짜 전적으로 이 성리학 학문의 어떤 발달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황과 이이 이런 인물 들 수 있는데, 자, 하나씩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황의 어떤 그 저서들을 한번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저서가 있냐면요. 주자서절요라는 게 있습니다. 주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주자. 주자라고 하면요. 바로 이 성리학. 주희인데요. 주희. 이름은 주희인데 이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송나라의 인물 주희. 그를 우리는 높이 불러서 자자를 붙이잖아요. 공자, 맹자 할 때처럼 주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리학 하면 주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자의 어떤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어떤 주자서 절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성군이 되시옵소서. 성군이. 그래서 성군이 될 수 있는 길, 바로 성학 10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학 10도. 성군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학문, 바로 그거를 그림으로, 이 도자 그림 도자예요. 10개의 그림으로 따다락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성학 10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주자서조료 성학 10도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책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황하면 뭐 이런 어떤 그 저서를 통해서 제가 이념의 대가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동방의 주자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단 7정 논쟁으로 아주 유명해요. 사단 7정 논쟁. 정말 누구와 함께? 기대승이라는 인물과 함께. 기대승이라는 인물과 함께 바로 이 사단 7정. 이 논쟁을 한번 일으키는데 진짜 이황이 됐다. 제가 아까 그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이황은 정말 그 이념, 어떤 그 성리학 이 자체보다 정말 사람을 더 중시하겠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기대승과 이황의 나이의 차이는요, 거의 뭐 한 30살? 그 정도의 어떤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뻘이야. 게다가 이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이 성균관 대사성, 여러분 이거 천원에 보시면 그 지폐 그 뒷면에 이황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성균관 명륜당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대사성, 성균관대학교 총장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학문의 어떤 그 경지가 높은 분인데, 이 기대성은 정말 20대 그 대학생 나이에 그 성리학의 대가 이황에게 편지를 씁니다. 총장님의 그 주장에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게 도발적으로,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 프레시맨 대학생이 딱 들어오자마자 딱 총장님한테 이거 좀 잘못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어쨌든 그렇게 딱 오면 총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그냥 무시하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그죠?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 에휴, 잘 봐줘야지. 그래도 한 번 또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해서 뭐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맞상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황도 이제 딱 그걸 받아본 다음에,
기대승, 자네의 어떤 그 놀라운 식견 대단하네.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오라 보냈어요. 이쯤 되면 정말 이 조선에서 너무 높으신 분인데 이쯤 되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기대승 이분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 4단 7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다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좀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이왕은요, 이 기대는 화내지 않습니다. 하대하지 않습니다. 이 기대승의 이론을 따박따박 잘 수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적어서 다시 보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기대승이 지금 전라도 쪽이고요. 이 이왕이 경상도 쪽이거든요. 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울을 거쳐 한양을 거쳐 한 바퀴 삥 돌아요. 한 바퀴 삥 이황의 제자들 있잖아요. 읽어보라 그래요. 기대승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 내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요거 읽은 다음에 다음 제자 누구한테 보내라. 이렇게 삥 한 바퀴 돌아요. 삥 서울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전라도 쪽으로 들어가요. 마치 편지 하나를 가지고 전국 학술 토론 대회를 하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정말 이왕 이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4단 7정. 4단 7정이라는 뭐 인간의 어떤 본질,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왕이 마지막에 기대승, 너의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이 틀린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야, 진짜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은요 토론하는 민족이었어요. 제가 기록의 민족이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토론하는 민족이기도 해요. 우린 참 이 토론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죠? 우리가 원래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이 조선시대 보면 여러분들 이 토론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습니다. 워낙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토론 문화의 어떤 그 핵심, 이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황과 이 기대승의 4단 7정 논쟁이라는 것이죠. 이런 논쟁들이 오가면서 이 성리학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공이 있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단 7정 논쟁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사림들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왜 농민들과의 어떤 그 약속, 도덕적 교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향약이라는 것들을 짓는다 그랬는데 역시 이황도 예안 향약, 예안 지역의 향약을 짓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황을 모시고 있는 서원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서원 이름은 바로 도산서원이다. 도산서원이다. 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황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본에 많이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일본 성리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일본 성리학에 일본 성리학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황을 공부하려고 하면 일본에 일단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황에 대한 연구가 일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황 공부하려면 일본에 간다 정도로 그만큼 일본 성리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이 퇴계 이황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황이 이제 활약했을 요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사림들이 집권하진 않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야당이야. 이제 훈구와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율곡, 선조, 이율곡 이때가 되면 완벽하게 사림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훈구가 축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되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그 집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황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이분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선명하게 나쁜 건 나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 이렇게 딱 구분 짓는 리, 기. 그러니까 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할게. 굉장히 좋은 본질적인 거. 기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본질적이지 않은 거야. 그 리와 기를 아주 명확히 구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황이 속한 사림은 리, 순수하고 본질적인 거야. 근데 훈구, 이건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되면 집권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전국을 운영하는데 어렵잖아요. 한 해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융통성이 있고요. 현실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율곡2 때는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곡2의 어떤 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먼저 동호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호문답. 동호문답집이라는 얘기죠. 서로 주고받는 동호문답이 있고요. 역시 이율곡도 이 성군,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성군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학, 그 배우는 그 학문, 성학 집요, 성학 집요. 이건 이제 아주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어떤 그런 책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율곡은요, 이 율곡은 네, 아주 그 현실 개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외란이 혹시 뭐 외침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10만 양병설, 10만 양병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여러분들 왜 그 공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세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미법, 쌀로 내도록 하죠.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대동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는 어떤 굉장히 현실 개혁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이율곡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율곡은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진짜 조선시대의 진정한 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과거 시험 무지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요. 3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최종 합격자는요. 전국에서 가문의 명예 걸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다 모여요. 꼴랑 33명 붙어요. 그 중에서 1등을 우리는 장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전국 수석이에요. 그런데 이 이율곡은요. 무려 그 어려운 과거 시험을 9번 장원 급제한 사람이에요. 구도 장원.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분입니다. 구도 장원. 엄청난 정말 공신. 뭐 우리 역사에서 이런 공신은 없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5,000원짜리 신권 뒷주머니에 이렇게 꽂아갖고 하잖아요. 기받으려고. 1,000원 신권은 안 돼. 되게 이왕께서는 과거 시험 많이 떨어지셔요. 그래서 꼭 5,000원짜리 신권. 은행 가면 5,000원 신권, 그럼 1,000원짜리 신권 주세요. 1,000원 신권 5개 꽂으면 안 돼요. 5,000원 신권입니다. 아셨죠? 자, 어쨌건 이제 이왕과 이 이렇게 지금 되면서 아주 정말 이 성리학이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교 파트를 볼 텐데요. 사실 조선시대의 불교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나라.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도전 쓴 책 기억나죠, 여러분들? 부처씨의 잡소리. 불교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해요. 이러니 뭐 불교가 발달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요, 숭유, 유교를 숭상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숭유, 억불 정책이 기본적 정책의 노선이었다라는 거. 자, 이 숭유 억불 정책에 기반한 정책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뭐가 있냐면 도첩제라는 게 있어요. 도첩제. 자, 도첩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승려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나 승려할 수 없어요. 유학자들은 부모님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이런 불효막심한 것들 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부모님을 출가해? 나쁜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려는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도첩제라고 해가지고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승려 면허증을. 누구나 다 승려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선종, 교종, 교단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고려시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 교단을 정리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교단 정리. 특히 이 교단 정리에 앞장섰던 이 왕은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조선이라는 사회 자체, 그 성리학자들한테 이 불교는 굉장히 좀 터부시된 어떤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그 왕족들에게 불교는
그러니까 정치에는 불교가 좀 개입돼서는 안 되지만 일상 삶,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불교가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세조, 그 쿠데타, 개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얼마 많은 사람 죽입니까? 자기 조카까지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왕이 올랐던 이 세조. 예.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세조 때가 되면 여러분들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네. 석보상절.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일대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써놓은 어떤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석보상절 요거 이제 만들었을 때는 언제는 수양대군 때. 수양대군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바로 수양대군이 뚜루루루루루루루 바로 이 세조가 되는 것이죠. 세조. 그래서 이 세조 때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부처와 관련된 불경을 만들기 위해서 간경도감이라는 간행하기 위해서 이런 경전, 불교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임시관청, 이런 간경도감 같은 것들을 또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곤 있습니다. 네. 요 정도, 불교는 뭐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역사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파트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역사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다. 예, 바로 자신들의 어떤 그 정통성, 이것도 알리고 위대함, 우수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역사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역사서 중에 하나는 이제 조선시대 고려 국사, 그 앞에 시대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왜 우리가 고려를 패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지는 명분이 있을 거예요. 명분이. 이 고려 국사를 썼던 인물은 바로 정도전 써야지요. 네, 우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려 말은 이렇게 썩었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사가 있습니다. 고려사. 자, 이 고려사를 썼던 그 방식은 뭐냐면요. 고려사 썼던 방식은 기전체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려시대 기억나시죠? 예, 바로 이렇게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신하들의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여기 썼던 아주 방대한 역사서 고려사 기전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 절요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사 절요. 고려사 절요. 이 고려사 절요는 여러분들 편년체 방식으로 썼어요. 편년체 방식으로 썼다.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뚝뚝뚝뚝 이렇게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뭐니 해도 이제 조선의 역사서 하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바로 이 실록이 되겠습니다. 실록. 이 실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년체. 편년체 역사서. 임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겠죠? 이 실록을 이제 편찬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실록은 바로 그렇죠. 춘추관. 춘추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동국통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동국통감.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요거는 이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써내려간 통사예요. 통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써내려간 통사, 동국통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거는 진짜 세계유산. 실록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둘까요? 이렇게 해서 네.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기록의 민족 아닙니까? 꼼꼼하게 썼던 그런 모습들. 동국통감은 이제 고조선 고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역사서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시문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동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문선. 이 동문선은 이제 서거정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이거는 역대 시 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그 시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책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6세기로 가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역사 주도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썼던 역사서 중에도 그래도 좀 유명한 게 있다면 좀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기 우리 앞에 여러분 이율곡 배웠죠? 이율곡. 자, 이 이율곡에 역사서가 있어요. 자, 갑니다. 이율곡의 역사서 쭉 이렇게 오면요. 네, 바로 기자실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실기. 기자실기. 이 기자실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어떤 성인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어떤 중국의 어떤 그 법통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인물로 우리 역사는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뭐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그 선진 국가가 이제 중국이었으니까 그 중국의 어떤 그런 맥을 잇고 있는 나라의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율곡 2에 써진 게 바로 이제 기자실기. 이게 이제 그 시대의 한계죠. 뭐 그 시대의 한계성.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거예요. 뭐가 정통이냐는 얘기예요. 왕과 신하가 있어. 누가 정통이야? 왕이 정통이에요. 관리들, 양반들과 상민들이 있어. 누가 정통이에요? 양반이 정통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 누가 정통이에요? 남자가 정통이에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어. 누가 정통이에요? 중국이 정통이에요. 이렇게 늘 구분 짓는 게 성리학이에요. 예,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사회가 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서를 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세기는 어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16세기는 조선의 어떤 우수함, 역사의 어떤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찾아가지고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시대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살짝 달라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역사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 볼게요. 자, 지도를 그린다든지 지리서를 쓴다든지 이런 이유는 뭘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15세기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바로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중앙 집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특히 이제 15세기죠. 어떻게 하면 중앙 집권.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니까 중앙 집권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면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기반해서 여러분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이때 이제 만들어진 지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가 뭐가 있냐면 바로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 이건 갈지자예요. 갈지자. 도는 그림 도자예요. 그림 도자. 의 그림. 그러니까 세계의 그림. 뭐 이런 의미가 드는 겁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좀 살펴보면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 때. 태종 이방원 때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바로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요, 상당히 역시 여기도 중화 사상, 중화주의, 중화 사상이 굉장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중국이 정통이기 때문에 세계주의를 만든 대박,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보면요, 전체 세계에서 거의 3분의 2가 중국이야. 유럽 요만하고, 유럽 보이지도 않아. 아프리카 요만하고 아예 일본은 섬처럼 그려놨어요. 거기에 또
우리나라 지도가 붙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은 작지만 우리도 엄청 크다? 엄청 커요. 이거 왜곡된 지도죠. 그 왜곡된 지도, 그러니까 현실적 지도가 아니라 관념적 지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그 중국의 어떤 그 법통을 잇고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엄청 크게 그려놓은 세계 지도. 이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 당시 이제 지리서로 본다면 이제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동국 여지승남이 있고요. 요게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서 16세기가 되면요. 여기 저르르르르르르 가면 요걸 이제 새롭게 다시 그래서 신이에요. 증보예요. 신증 이렇게 그래서 신증 그래서 동국 여지승남. 요거 이제 16세기에 만들어 놓는데, 자, 요거는 어느 왕 때냐면요. 요거는, 네, 바로 중종 때. 예,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불교부터 출발해서 역사와 지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하여튼 역사와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는 목적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역사의 어떤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리는 중앙 집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15세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법과 윤리 그리고 음악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과 윤리. 법부터 한번 보죠. 법은 이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가볍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가보도록 하죠. 자, 조선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법전 바로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국대전은 어느 왕 때? 세조 때 출발하지요. 세조 때 출발해서 어느 왕 때 완성이 되었다? 세조 때 출발해서 바로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가 있어요. 삼강행실도. 이 삼강행실도는 자, 어느 왕 때입니까? 삼강행실도는 바로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삼강이에요. 삼강. 그러니까 충신 세 가지. 그다음에 효자. 그다음에 연력. 어떤 그 감동적인 정말 그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정말 지켜내려고 했던 그 임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편에 대한 정절. 이걸 이제 정말 기리기 위해서 쓴 거죠. 충신과 효자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연려는 이건 좀 우리 시대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 이외의 남자들에게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스티커를 붙여줘요. 연려 스티커. 이게 그런 거야. 그럼 남자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죽은 사례에 대한 스티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오로지 여성들에게만 강요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란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시대의 어떤 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여성들이 져야 될 어떤 의무만 지금 이야기해놓고 나열해놓고 이렇게 지키라라는 이야기예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물에 빠져 죽으면 이건 연려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이에 대한 글도 써놓고 이런 연려를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 상관입자 정부기관의 그런 책자란 말이에요. 그 책자를 다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우리 정부기관에서 여성들에게 전쟁이 났을 시 여성들이 지켜야 될 준칙,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한강물에 빠져 죽어서 정절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이런 걸 막 돌리겠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엔 이게 너무 당연했다는 거. 너무 당연했다는 거. 이게 제가 얘기했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정통과 명물 따지는 그런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남자, 여자, 누가 정통? 남자 정통. 그 정통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은 칭찬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한계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삼강행실도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규범, 나라의 어떤 그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뭐 직위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걸 어떤 틀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또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국조오례의라는 게 있어요. 오례 예뻐 의 이런 국조오례의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과 윤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16세기로 가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3강 행실도에 이어서 이 3강 행실도에 이어서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이륜 행실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륜 행실도. 이륜 행실도. 자, 이 이륜 행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종 때, 이것도 역시 중종 때 가능이 되었습니다. 이륜이에요. 이륜이가 뭔가 두 개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연장자와 연소자의 어떤 그 관계, 연장자의 역할, 연소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중종 때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법과 윤리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은 이 악학궤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음악 이론들을 좀 정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쭉 아까 여기서부터 쭉 와봤잖아요. 지금 동국통감, 동문선,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국조오례의, 악학궤범, 와우, 뭐 역사, 지리, 그다음에 뭐 예법, 그다음에 음악. 이걸 지금 제가 파란색 테두리 안에 지금 묶어놨어요. 왜였을까?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를 다 적어놨는데 이것만큼 제가 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왜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종. 이 성종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성종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종도 역시 큰 일을 했지만 어쨌건 조선시대의 어떤 그 밑받침이라고 할까? 이걸 완성시킨 왕은 성종이에요. 성종. 다 이때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성종도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세종과 성종 잘 나오니까 성종 때 만났던 뭐 동국통감, 동문선, 동국여지승남, 뭐 국조오례의, 악학궤범 모든 것들이 다 성종 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 좀 꼭 기억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저희 파란색으로 쫙 묶어서 이렇게 쫙 성종으로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문화 파트 첫 번째 시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좀 이렇게 여기저기 묻혀있는 그런 모습들 봤는데요. 어쩌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11월 초 잊지 마시고요. 성균관, 은행나무 밑에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